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 그날의 모든 일들이 윤석열의 모노드라마였는가?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다들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윤석열의 모노드라마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나온 뉴스에서 이것이 윤석열의 독단이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 여기에 반대했고, 그래서 국무회의 회의록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밝혀진 사실은 그것이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국무회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더니 행정안전부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로부터 건네받아서 신뢰도가 대단히 낮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정진석이 공범으로서 혐의가 부쩍 높아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냥 비서실장이다, 이래서 뉴스에서도 비켜나 있었죠. 그런데 아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실제로 그 주역으로서 활약을 했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엄 국무회의만이 아닙니다. 12월 4일 계엄 해제 국무회의 자료 역시 동일하고 대통령실에서 행정안전부에 신뢰도 낮은 자료를 보냈고, 계엄 중이었으니까 국방부에도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국방부에서 아예 작성을 안 했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보면은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 자료 제출을 하면서 밝혀진 사실이 국무회의를 했던 대통령이 됐던 국무총리가 됐던 이 두 차례 모두 행정안전부 의정관을 참석 안 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대목이 있죠. 국무위원들 서명 안 했다고 했죠. 특히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서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서명 안 했다,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도 따라서 안 했다, 명백하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명해야 하는 회의록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국무회의 규정상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해야 하는데 의정관을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그러면 누가 작성했는가? 그리고 회의록이 있었다는 이것과 서명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이 증거 은닉을 했는가? 그 다음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해제가 될 무렵, 그리고 탄핵소추 가결이 되기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이번 비상계엄은 절차를 준수한 헌법에 합치되는 비상계엄이다. 당연히 회의록도 다 있고 절차 준수했다. 이런 주장을 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록도 있었고 다 절차를 준수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에 보낸 자료를 보면 부서도 하지 않았고 서명도 하지 않았고 회의록 자체 그 내용도 없고, 그래서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까지 이제 인정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충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자리에 국무위원 11명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었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굳이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 11명을 채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1명을 채우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지체됐다. 원래는 10시에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다면 이 개의 정족수 11명이라는 것은 절차 준수 요건이고 이들이 절차 준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겠죠. 이 모두를 보았을 때 결국 지금과 같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되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그래도 장기간 지속시키려고 했던 것이 실패할 경우를 미리 생각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도 미리 우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나 살려라 하면서 윤석열의 독단이다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의 행정은 법치 행정이고 그것은 다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가 잡힌다 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고 무슨 일들을 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지금쯤은 많이 집적이 됐으니까. 2024년 12월 3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론에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했고, 조태열 장관은 20시 50분, 저녁 8시 50분에 용산 청사에 도착했고 21시 윤석열 집무실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집무실은 5층에 있었는데 그때 밤 9시 현재 집무실 안의 풍경은 이러했다. 우선 그 안에 윤석열이 있고 한덕수 총리가 있는데 밤 8시 40분에 왔다고 하더라. 이상민 장관도 대략 그쯤에 왔다고 하더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먼저 와 있던 국무위원이다.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입니다. 그 이외에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으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있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나중에 한덕수 총리의 말을 보건대 신원식 안보실장도 여기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조태열 장관이 들어간 겁니다. 밤 9시에.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들, 대통령 집무실 5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중요 인물이다. 역할이 컸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밤 9시까지 모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시다. 조태열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받았다. 그 종이를 보니까 비상계엄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이 취할 조치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도 중요 인물이고 조태열 장관도 주요 인물이니까 이들도 다 종이를 받았지 않겠는가. 마침 국회에서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조태열 장관만 이 종이를 받았나? 국회에서니까 조태열 장관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만 받았다. 혹은 지금 알려진 것처럼 최상목 장관하고 둘만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떤 장관이 무엇을 할지를 지시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외교부 장관에게 종이 한 장에 주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종이 한 장으로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종이 한 장씩을 주었어야 하겠죠. 조태열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직접 받은 종이를 그 집무실에 그냥 놓아두고 들고 나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고 모두 이미 숙지한 내용이다. 이것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충분히 알겠다. 그러면 평소에 여기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태열 장관은 제외 공관이라는 것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으로서는 이렇게 제외공간 4글자만 알고 있다. 비상계엄 중 외교부 장관이 취할 조치 지시사항이 제외공간 4글자일 리는 없죠. 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내용은 이미 숙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 조태열 장관이 무엇을 했는가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에 외교부 실장 국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외교부 실장 국장회의를 소집해서 윤석열을 어떻게 체포해서 구속할 것인가를 논의하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지시사항에 대해서 다루었을 것이다. 잘 찾으면 증거가 제대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있었죠. 12월 3일 밤 외교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 골드버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외교부에서 걸었습니다. 이것은 골드버그 씨가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윤석열의 계엄 포고문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노발대발한 골드버그가 조태열은 어딨냐? 조태열하고 전화하자고 했는데도 조태열 장관은 전화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뉴스에서는 골드버그가 조태열을 찾을 때 전화를 안 받고 피했다고도 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의 전화를 이 비상시국에 회피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른 것이 되겠죠. 그런데 외교부에서 한 수상한 행위는 개인의 잘못으로 지금 돌리고 있지만 모든 것이 외교부의 행위라는 데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4일 오전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이 골드버그에게 전화를 합니다. 말로는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윤석열의 지시라면 윤석열이 계엄 포고문을 당당하게 생각했듯이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그런 행위를 외교부 제2차관이 했다는 겁니다. 12월 5일에 유창훈 외교부 부대변인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어째서 정당한지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한 것이라는 식의 입장문을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국회에 나온 조태열 장관은 유창훈 개인의 행위였다고 하지만 외교부 부대변인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 눈에 보인 임무 수행이다. 이렇게 보아야 하겠죠. 따라서 조태열 장관에 대해서도 12월 3일 비상계엄에서 임무 수행을 한 내역을 낱낱이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데 12월 3일 밤 9시 조태열 장관이 용산 5층에 있는 윤석열 집무실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이들을 보좌하는 사람들, 그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들어가서 중요한 건 이 앉자마자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윤석열이 종이 한 장을 줬다. 그런데 앉자마자 종이를 받았는데 그 종이를 받은 직후, 그러니 또 곧바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찌 생각하느냐? 자,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윤석열의 계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르고 지금 지시를 받는 입장이죠. 모여라 하니까 그 시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중요 임무가 있어서 일찍 모인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것은
당신은 이 계엄에 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겁니까?는 아니죠. 여기서 계엄에 반대하면 그야말로 배신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갔어도 될 거다. 그렇죠? 결국 윤석열이 계엄한다고 다들 불러 모은 것이고, 또 지금 다들 내가 어떻게 계엄에 찬성했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계엄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요건에 충족되는, 우리나라가 위험한 계엄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 계엄은 나쁜 짓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할 상황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눈이 삐어서 그랬든 말았든. 따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엄에 반대한다, 대통령은 계엄을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큰일 난다 하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한덕수가 물어본 것은 외교부 장관에게 내린 지시사항,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니까 국제관계에서 우리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충격적인 일을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이다. 밝혀야 하겠죠. 이렇게 한덕수 총리의 태도, 한덕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윤석열 쟤는 의심스러우니까 우리끼리 한번 의논해보자, 이게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좀 잘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태도를 볼 때도 그렇고, 주태열 장관이 다른 사람이 종이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보더라도 적어도 9시까지 5층 집무실에 들어와 모인 이 사람들은 윤석열의 지시사항이 쓰여 있는 종이를 다 받았을 것이다. 각각의 맡은 포지션에 따라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태열 장관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자리에 앉은 후 10여 분 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9시 10 몇 분 되겠죠. 9시 10 몇 분에 어떤 사람이 집무실에서 나가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집무실에서 나가라고 할 사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진석 실장이 떠오르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나가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5층에서 나와서 2층에 있는 대접견실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란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대접견실에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만 불러서 들어와라, 뭐 어떻게 해라 해갖고 오락가락 하면서 이때 한덕수 총리가 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국무위원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가 부족하다는 뜻이죠.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태열 장관의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갔다.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연락도 못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연락을 했다. 그러면 일단은 나머지 국무위원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만은 않다 싶은 것이 나머지 국무위원이
딱 4명이 더 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6명이었죠? 7명이었죠? 딱 11명만 채운 겁니다. 그 나머지 국무위원으로 최상목 밤 9시 55분에 도착을 했고, 송미령 밤 10시 10분에 도착했고, 조규홍 밤 10시 17분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거의 이때가 10시 17분 이후겠지만 제일 마지막으로 온 것이 오영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11명을 채워서 이 11명 채우기용으로 불렀다. 나머지 국무위원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달리 봐야 할 것이 여기에 중요임무 종사, 이것은 공범이 아니라 중요임무 종사자라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도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데 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불렀다. 바로 최상목이죠. 최상목은 나머지가 아니고 중요인물인데 이때 불러드렸습니다. 조규홍도 중요인물이죠. 나중에 안가에서 따로 만난 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까지 불러 모은 것은 아마도 정족수를 채우는데 쉽지는 않았구나. 이 자리에 그 시간에 오라고 할 때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안 왔다는 것보다도 윤석열이라는 상관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는 조태열 장관이 용산에는 이렇게 모였고 뭐 순서도 이랬고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최상목입니다. 최상목 장관은 현재는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그런데 이 최상목 장관은 중요인물이죠. 왜냐하면 종의를 받았다고 밝힌 2사람 중에 1명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어긋나는 것이 밤 9시까지 5층 집무실에 안 왔습니다. 밤 9시 55분에 도착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와서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집무실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이 최상목 빼고. 그걸 보면 최상목은 역시 중요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회에서 최상목이 답변을 했는데, 국회에서 한 답변이니까 살펴볼 만 하겠죠. 밤 9시 40분에 전화를 받았다. 윤석열이 너를 찾는다. 들어와라. 윤석열이 찾으니까 와서 집무실로 들어간 겁니다. 중요 인물이죠. 그런데 최상목 이야기가 내가 그때 사복 차림으로 9시 55분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 묘합니다. 아니, 최상목은 평소에도 사복 입고 근무하지 않습니까? 군복 입습니까? 제복 입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서 재난관리할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변명할 것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그때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가다 보니 거기 군복이 많이 있었던 것인가? 군인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해서 밝히면 앞으로 나오겠죠.
이 최상목 그 당시 장관은 용산에서 있었던 시간이 9시 55분에서 10시 22분까지 그러면 한 25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5층 집무실을 드나들었다고 하죠. 이것이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식의 뉴스들이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불러서 갔거나 종이를 주고 그것을 수정 지시를 하기 위해서 불러서 갔다고 한 가지 생각을 해 둡시다. 윤석열에게 종이를 받았다고 했죠, 최상목이.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답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전해줬다. 그러면 집무실에 드나들고 했으니까 정진석이 준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이걸 괄호치고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그것은 최상목 본인의 답변에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굳이 집어넣은 것은 좀 제외하고 생각을 하자. 그렇습니다. 최상목 장관 말은 윤석열의 지시사항이 담긴 종이를 받았는데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명동 F4 회의 직전에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이거를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또 밝힌 것은 명동 F4 회의, 한국은행장이라든지 이렇게 4사람이 모이는 회의가 있죠. 윤석열이 준 것을 주머니에 넣고 명동으로 곧장 갔다. 그리고 11시 40분에 이 F4 회의가 열렸는데 11시 40분에 자기는 핸드폰도 차관보에게 주고 이 윤석열한테 받은 문건도 차관보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명동의 F4 회의에 윤석열의 직접 지시한 그 문서를 들고 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명동에서 이 회의가 끝나고 그러니까 밤 10시 22분에 이쪽으로 출발해서 11시 40분에 회의를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서울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간부회의를 했는데 이게 0시 50분에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최상목 말로는 이 회의를 하고 있던 도중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는 것을 영상을 시청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용산청사에서 간부회의를 0시 50분에 열어서 1시 50분경까지 했는데 이때가 거의 끝날 무렵이라고 하면서 1시 50분쯤에 윤인대 차관보가 아까 핸드폰과 대통령이 준 지시 문건을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최상목이 그것을 언뜻 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때도 봤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명동 F4 회의에 윤석열의 지시 문건을 가져갔고 또 기획재정부 간부회의에 윤석열의 계엄 지시 문건을 가지고 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실이죠. 이 중에 기재부 간부들도 이것을 다 보았을 것이고 F4의 그 4사람도 이것을 같이 보았을 것이고 하는 것을 떠나서 명동 F4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시를 담은 종이에 F4 회의를 소집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문장 분석을 하나하나 해봅시다. 최상목 장관은 못 봤다 이랬습니다. 윤석열이 준 종이에서 F4 소집 지시는 못 봤다. 자, 이것이 위증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없었다고 하지 않은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못 봤다. 있어도 자기가 안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죠. 없었다면 아무리 봐도 안 보였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최상목은 없었다고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F4는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그 종이를 받기 전에 소집을 했다. 자, 그렇다면 그 종이에 있는 소집 지시에 따라서 소집한 거는 확실히 아니게 되죠.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윤석열의 그 지시를 담은 종이에는 이 재정자금과 관련이 있지도 않았다. 이 F4 소집은 재정자금과 관련이 있지도 않았다. 그리고 최상목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소집한 회의다. 그러면 언제 했느냐? 종이 받기 전인데 계엄 선포를 인지하는 순간에 전화로 소집했다. 이러니 여기 의문점이 남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12월 3일 오후 6시에 오늘 밤 10시에 계엄 선포를 한다는 것을 늦어도 이때 알았습니다. 물론 상당수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 10시에 계엄 선포를 하는 윤석열의 그 영상을 틀어라 하고 모든 언론 방송사에 미리 자리를 비워놨다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가까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최상목의 그 핸드폰과 윤석열 종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국회에 나와서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그 윤석열의 종이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자기는 잘 모르는 분야다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계엄 관련 등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만 기억을 한다. 현재 이 종이는 수사기관에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다. 그런데 그 종이에 F4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내용이 자기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기억도 안 나지만 굳이 F4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한 것이죠. 이것이 전혀 없었다면 그 내용을 샅샅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 관련 등 재정자금 확보라는 것은 그 후에 수사기관에서 한 3가지 정도로 대략 밝힌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수사기관에 원본 그대로 보존돼 있다. 물론 최상목 장관 측에서 이것을 제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좀 유의할 것은 그겁니다. 수사기관의 원본. 그러면 거기 제출한 것이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도 한번 따져봐야 하겠죠. 그것보다 좀 말이 과하다 싶은 게 수사기관에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제출하면 그냥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 원본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뭐 증거 보존이라는 말을 굳이 생각하면서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최상목 장관이 제출한 자료가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준 그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 이 윤인대 차관보가 자기 소관도 아니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F4 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최상목이 F4가 윤석열 지시 때문에 연 게 아니라는 것은 이 종이를 받기 전에 소집했다. 이렇게 선후관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계가 없나 보다. 이러고 보자면은 이제 특징이 있죠. F4 관련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이 F4에 참가한 사람들, 그들이 2025년 1월 8일에 최상목을 뺀 나머지 3개 기관이 이거 윤석열 지시한 종이 내용을 논의한 게 아니다라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뉴스가 더 있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머니투데이에 최상목 장관이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로 12월 3일 F4 회의 소집을 했다. 자, 이러면 이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되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F4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F4는 윤석열에게서 종이를 받기 전에 소집을 했습니다. 최상목은 윤석열 앞에서 F4 회의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지시사항 종이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명동 F4 회의장에 그것을 가져갔고 F4 회의를 다 마친 다음에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간부회의를 하면서 차관보에게서 이 윤석열의 계엄 지시서를 거기에서 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F4 회의는 윤석열의 지시로 소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F4 회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과업을 맡아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날 밤 F4 회의는 어디서 열렸는가?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은행연합회 회관은 명동에 있습니다. 용산에서 가면 한 10분이면 가겠죠. 이 한밤중에.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 14층에 있는 중회의실. 이게 상당히 크고 거기 의자도 아주 육중하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좋은 회의실입니다. 여기에서 F4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것은 대회의실이 서울 정부청사에 있죠. 이 김병환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근무를 한 이런 경력이 있고 또 이 자리에 같이 데리고 갔던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 사람도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에 근무를 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그 시기가 맞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F4 회의를 하는데 최상목이 바로 쫓아갔다. 윤석열이 있는데 전화를 걸고 윤석열의 그 지시 종이를 들고 그리고 이 용산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 14층 중회의실로 갔다. 그러니까 최상목은 12월 3일 밤 10시 22분 이때가 이제 대통령실이 말하는 국무회의가 끝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난 후 바로 갔다고 하기 때문에 최상목이 명동에 도착한 것이 한 10시 30분 되겠죠. 그렇게 잡읍시다. 10시 30분에서 회의를 시작한 게 11시 40분이라고 하니까 10시 30분에서 11시 40분까지 대략 1시간 남짓 F4 회의를 하기 전에 명동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용산에서 곧장 이렇게 F4 네 사람이 모이는 명동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윤석열이 계엄 상황에서 할 일, 할 조치, 이 지시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것 하나를 밝혔는데 이제 이 회의도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최상목도 그렇고 김범석 기재부 1차관도 그렇고 12월 3일 11시 40분에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 보도자료는 11시 40분에 배포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시 40분 이전에 회의를 마쳤고 왜냐하면 보도자료에는 이 회의에서 의논한 결과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11시 40분 전에 회의가 끝나고 보도자료 작성 배포라는 것도 작업을 해야 하죠. 그것까지 다 끝났으니까 11시 40분에 배포라고 돼 있는 것이다. 물증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날 F4 회의는 11시 40분에 시작한 게 맞다. 그런데 12시 20분에 끝났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도 12시 20분에 끝나고 바로 작업해서 배포했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시 20분에 끝난 F4 회의의 결론은 11시 40분으로 기록된 보도자료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은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고작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가 글자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조태열 장관은 외교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장관도 기획재정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0시 50분에 한 것이죠. 그럼 무엇이 급해서 0시 50분 이전에 명동으로 달려가서 F4 회의를 한 것인가? 윤석열이 있는 자리에서 왜 전화로 F4 회의를 소집을 했던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로 가지 않고 명동에 있는 은행연합회 회관 14층 중회의실로 간 것은 마치 노상원이 국방부가 아니고 안산 롯데리아에서 현직 군인을 불러서 회의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구나 바로 이어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가 있었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금융위원장은 더구나 이 0시 50분에서 거의 2시까지 여기서 회의를 했죠. 그 최상목이 이 5시간 후 새벽 7시에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 명동에 모였던 사람 중에 2명이 거기에 간 겁니다. 굳이 왜 여기를 갔는가? 그렇죠. 왜 이 중회의실이라는 것은 명동 은행연합회 그 연합회관 14층의 중회의실은 회의실이 상당히 큽니다. 만일 이 F4 회의 4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한다면 가령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서로 마주보고 앉든지 그래서 의논을 하는 게 좋겠죠. 심야에 급하게 모였다면.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수십 명이 이렇게 둘러앉을 수 있는 거대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둘러쳐진 그 테이블 배치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종종 보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중앙에 4명이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앉아 있습니다. 물론 약간 느슨하게 풀어진 상태로 앞에 전선이 전깃줄이 막 늘어져 있고 그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오고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이런 어떤 그 방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앉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사실 그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바로 몇 시간 후에 회의를 여는데 오전 7시입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이복현, 김병환 여기 4명 중에 2명이죠.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 사장, 기업은행장, 신보 이사장, 은행연합회장 이렇게 해서 국내에 일반 금융 혹은 주식 뭐 이런 거 관련된 수십 명이 바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연합회 회관 14층 중회의실에는 혹시 이들이 모이기로 한 것은 아닐까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시간에 정부청사로 안 가고 명동으로 갔다. 그리고 사진을 한번 여러분도 봐라. 이게 참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런 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앞에서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부르면 후다닥 왔겠죠. 또 하나, 이날 12월 3일 밤 11시 40분 배포로 돼 있는 이 보도자료가 이 국회에서 이 김범석 1차관에게 물어보니까 회의록 공개하라 이러니까 여기는 그게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회의록이 없다. 그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면 F4 회의가 대통령의 회의보다 더 중요한가? 대통령도 그 정보가 국익에 관계된 것은 비밀 유지를 합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지는 않죠.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1차관은 여기는 원래 기록을 남기거나 해서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비밀리에 모두 말로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보도자료 배포도 한 것이죠. 여기 아주 특징적인 것이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40분 배포로 돼 있는 이 보도자료는 이 4개 기관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앞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만 이 보도자료로 올라 있고 나머지 3곳에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다음 날 12월 4일 오전 7시에 보통 때처럼 이렇게 일찍 합니다. 회의를. 보통 때처럼 했던 F4 회의의 보도자료는 이 4곳에 다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12월 3일 밤 11시 40분에 했다고 하는 F4 회의를 보면 그들 말로 11시 40분에서 12시 20분까지 40분 동안 회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의 결과가 없습니다. 보도자료에 보면 무제한 유동성 공급 그거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메모지를 들고 쫓아가서 한 40분 동안 한 회의가 왜 내용이 없느냐?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논의를 했느냐? 진짜 논의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야에 다급하다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입니다.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을 말합니다. 돈. 무제한 유동성 공급은 돈을 풀겠다라는 것인데 무제한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문구가 12월 4일 오전 7시에 F4 회의를 열고 내놓은 보도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때는 계엄을 선포하고 아직 계엄이 해제되기 전, 해제 의결도 하기 전, 그때 내놓은 것과 이때는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한 뒤인데 그때 내놓은 보도자료가 동일합니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 자, 여기 의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가? 지금 보면 여기 돈이 계속 풀리고 있다고 뉴스에서 나오면서 연기금을 빼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본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살펴볼 일이고 무제한 돈을 풀면 윤석열이 밝혔다는 나중에 나온 것을 보면 계엄을 계속하는 동안 필요한 돈을 확보해라, 재정 확보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 국회를 없애버리고 계엄하의 입법기관, 윤석열이 통제하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을 확보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죠. 무제한 돈을 풀면 당연히 계엄에 필요한 재정도 충당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윤석열의 지시대로 한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랬는데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무제한 돈을 풀겠다고 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현재 최상목과 F4라고 하는 우리나라 돈, 경제를 좌우하는 수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리셋을 시작을 한 다음에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12월 3일 밤 명동 은행연합회 회관 14층 중회의실, 거기에 도대체 누구누구가 거기에 참석을 했는가? 이들이 빈둥거리면서 기다리는 그 장면, 이것도 한국은행이 그 사진을 굳이 공개를 했습니다. 현장의 사진이다 이러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리셋에 가담한 것이라고 할 때 도대체 대한민국의 이 금융계, 거기에서 얼마나 여기에 참가를 했는가? 이들 모두가 지금 그대로 숨어서 덮이기를 바라고 있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수사를 제대로 하고 나라를 살려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